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가 폭넓게 퍼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도 사실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영등포를 포함해가지고 동대문도 그렇지만은 전화국 부지나 아니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뉴스테이화하는 거는 아주 금방 됐습니다. 건물 짓는 속도만큼 바바바박 됐는데요. 재건축을 연계해가지고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을 뉴스테이로 바꿔서 하는 부평 더샵 같은 경우에는 오만 조합 사업에 휘둘리면서 제일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심 내에 순수하게 그냥 건물 공급하는 거는 5년 안에 그냥 다 되고도 남고요. 정비사업 묻으면은 절대 이재명 임기 안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이고 도심 내 유휴부지, 나대지, 공대지, 따로. 민간대지 개발은 이거는 따로 또 따로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좀 한번 챙겨볼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개발할지, 서울시 내 유휴부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부터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 프로젝트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묶임화돼서 그걸 묶어서 이제 상장 리츠로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증시 상장을 할 예정일 겁니다. 근데 그거 전에 예전에 그 이광수 대표님이 와서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리츠. 네. 저는 이제 일본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본에도 보면은 초거대 시행사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그 정도 시행사들이 현재 없습니다. 시행이라는 게 또 건물을 짓고 팔아버리다 보니까 시행사도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도쿄 디벨로퍼들은 부동산을 자기네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땅에서 또 자기가 건물 지어서 하고 그거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대 운영을 하면서 자산 사이즈가 뭐 100조 넘는 시행사도 많이 있으니까요. 미쓰이나 이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시행사가 나와줬을 때 이제 개인들이 그런 회사로 간접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장기간 주택이든 사업용 건물이든 복합시설 운용을 하면서 소위 앵커로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민간에게 팔아버리니까 상가도 구분 상가 되면서 다 공실나는 건데 그 상가 건물을 다 갖고 있다면 그런 공실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뭐 비클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안타깝지만 그런 리츠가 상장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이제 뒤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뒤늦게 뭐 상장하면은 그때 청약이나 넣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개발이 가능해질까요? 막 1층에는 주민센터가 있고, 뭐 소방서가 있고, 2층 그 위에 그게 소위 무지개떡 건축인데 이제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이제 무지개떡 건축인데 뭐 대부분의 도심 내 건물들은 이런 무지개떡 건축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냥 뭐 오류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리폼 비용이 없어서 그 서울시 SH에 SOS를 때렸더니 그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이제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면서 그 돈으로 새로 지어준 케이스가 있었는데 도심 내 고밀도로 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가 제도 만들고 자기네가 시행을 하고 자기네가 자금 조달하고 뭐 그래서 프로젝트 리츠가 앞으로 다 해먹을 것 같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단 하나 현재 법제화가 안 돼 있는 건 뭐냐면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에 부동산이 금융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도세를 내버리면은 개발도 안 되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뭐 양도세를 이연해 준다거나 안 내도 되게 이연해 주고 나중에 연부연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뭐 기재부랑 약간 뭐 어느 정도 튜닝만 하면은 못할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좀 많은 변화를 갖고 올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 막 공부할 때 보면은 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막 이런 거 한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약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임대주택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돈을 모은 친구들이 그 뒤에 있는 되게 대형 평수의 좋은 아파트 대단지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대선 때도 내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LH가 땅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LH 혁신이라든가 구조개혁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결국은 토지를 팔아버리면은 장기간에 걸친 자산 상승의 음. 그 수혜를 못 누리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팔아야 되고 결국 이게 소금물 먹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냥 똘똘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계 자산이 대부분이 다 해지가 되는 것처럼 부동산 역시 LH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시장 조성자 기능이 있는데 네. 없는 도시도 만들고 죽은 도시도 살리는 게 LH인데 그런 방식이라면 자기네가 그런 토지를 안 팔고 그냥 유지하고 싶어도 시행 기능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 시행 기능을 국토부에 이제 맡겨서 생겼기 때문에 LH랑 국토부랑 같이 소위 콤비 플레이를 하면은 막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LH가 지금 그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원래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고 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적자를 땅 팔아서 메꿔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거를 이제 스탑시키고 같이 시행을 하면서 뭐 수익까지는 못 내더라도 적자를 메우기는 해야 할 텐데 그건 네.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숫자들은 결국은 다른 숫자 조합해 가지고 다 네. 메우는 건 문제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특례로 약간 좋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한 개발이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소위 그걸 장기 채권화해 가지고 조달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가 그 모기지 MBS로 유동하는 것처럼 임차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그 임차권 유동하고 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뭐 한 번에 한 큐에 막 100몇십조 되는 적자가 한 번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5년 안에 될까요? 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재건축 묻어 있으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가 그 폭넓게 퍼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도 사실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영등포를 포함해 가지고 동대문도 그렇지만은 전화국 부지나 아니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뉴스테이화하는 거는 아주 금방 됐습니다. 네. 그냥 건물 짓는 속도만큼 바바바박 됐는데요. 네. 재건축을 연계해 가지고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을 뉴스테이로 바꿔서 하는 부평 더샵 같은 경우에는 네. 오만 그런 그 조합 사업에 휘둘리면서 제일 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심 내에 순수하게 그냥 건물 공급하는 거는 그냥 건물 진짜 5년 안에 그냥 다 되고도 남고요. 정비 사업 묻으면은 절대 이재명이 임기 안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네.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이고 네. 도심 내 유휴부지, 나대지, 공대지, 따로. 민간대지 개발은 이거는 따로 또 따로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속도전에서 밀릴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재건축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도 지금 또 이슈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목동이요. 네, 목동이 요즘 난리죠. 네. 여기 그 고도 때문에. 네. 네네. 그거 지금 일단은 이제 서울시에서 좀 되게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멍해졌는데 왜냐하면 국제 어떤 항공 기준에 따라서 고도 제한이 걸리는데 강서구는 안 걸리고 양천구는 걸린다는 그쵸, 예.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여기 목동에 계신 분들은 진짜 다들 석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목동에서 지금 재건축을 해서 올리고 싶었던 층수가 49층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제한을 받으면 거의 절반으로 뚝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은 수익이 더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층고가 반으로 해도 소위 건폐율을 높이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조합들이 건폐율이 낮아야만 좋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층 아파트가 가장 시각적으로도 불편함이 없고 그냥 계속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불편함은 없지만 여기 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초고층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서로 다 같이 중저층인데 일부 상업지구에 있는 그 주상복합만 너무 고층이다 보니까 그 도시 구조로 보면은 그 주상복합이 도시의 중심점을 맡으면서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계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정은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15층 이하의 중층 아파트를 그냥 휴먼 스케일로 잘 디자인을 하면은 훨씬 더 멋진 건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마 여기 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다 그게 뭔 소리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뭐 건폐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막 이래도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예를 들면 네. 나인원이나 네. 한남더 이런 중저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쵸. 중저층인데도 불구하고 그 밸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강 안 보이나요? 예. 그냥 거기는 그냥 특히 나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낮아서 네. 그게 그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그쵸. 있어 가지고 뭐 그래서 저는 꼭 그게 반드시 정말 높아야만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니 이거 그 놀린다고 회의가 생각할 있는데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중저층 지금 사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옛날 아파트에 가시면은 뭐 일단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동 아파트는 어떤 분위기를 주냐면은 어쨌든 단지 내부가 되게 평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신축 예. 아파트는 뭐가 좀 그러냐면은 그 위에서 내려다 주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고층 건물 숲에서는 인간이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시선이 막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뭐 풍경축을 뚫으라는 것도 풍경축이 없으면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근데 중저층은 애초에 그런 풍경축이 다 위가 개방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의 설계를 어떻게 잘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아마 어쨌든 목동이랑 강서구는 뭐 엄청난 그런 이슈를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제 협약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약간 이제 멍했는데 네. 그냥 만약에 제가 목동 아파트 소유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쵸. 예. 이거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 단지부터 쭉 가고 있는데 그런 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 낭패를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잘 해결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 지금 다들 이러고 있기는 합니다. 뭐 강서구는 사실 소리를 질렀지만 네. 거기는 고도가 인제 완화되는 거니까 고도 네. 제한이. 근데 사실은 판교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판교도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쵸. 네. 거기도 다 판교도 낮아요. 고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도 제한이라든가 막 높게 못 올라가면은 가격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물론 특수한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단지 설계를 할 때 중심동을 높게 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동이 단지 안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 평을 배치하고 가장 높은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산처럼 가운데가 높고 옆에가 낮은 이제 A, B, A-의 소나타 방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엣지를 못 만들어 내니까 평면이 그냥 똑같이 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판교 전체 모든 건물이 다 고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 비행장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잘 적응을 하면서 특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위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근데 그래서 또 뭐 위기를 기회로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쵸. 근데 또 판교랑은 또 상황이 좀 다른 게 판교는 어쨌든 거기 일자리도 많고 근데 여기는 사실 학원가 내지는 인제 학원으로 먹고 살던 곳이다 보니까 좀 그걸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를. 네.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시니어 거주가 편한 그 배리어 프리 하우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초고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미래지향적인 설계랑 뭐 그런 설계를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급화.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세제 개편을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인제 세금 규제 카드는 쓰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정부 사람들이나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에이 그거는 후보 때 얘기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들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거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고 하던데 이건 인제 재산세가 아니라 이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지금 한 말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대통령은 또 다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의견을 수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한 말에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개선의 방향이 또 맥락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호수가 몇 채냐에 따라 가지고 조세율이 너무나 달라졌던 문재인 정부랑 다르게 그냥 결국은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내는 거라고 한다면 가액 베이스로 가는 쪽으로 그 조세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30억 한 채 있는 사람이랑 10억 세 채 있는 사람이 재산 종부세를 내는데 음. 종부세는 10억 세 채가 훨씬 많이 내기 아 때문에 그쵸. 이게 가액 기준이 아니다 네. 보니까. 근데 둘은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여러 채는 투자꾼이고 다주택자고 한 채는 그냥 참수요고 근데 지금은 그 참수요에 세제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과잉으로 몰려있는 부작용도 많아서 그게 똘똘한 한 네. 그게 채의 똘똘한 시초잖아요. 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그 과거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네. 조세와 관련해서 합의를 한 거는 22년에 종부세 합의를 한 번 했었고 제초안도 합의를 한 번 했었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종부세도 결국은 30억까지는 깎아주고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걸 보면 또 제초안도 정말 비싼 아파트는 제초안 다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다 빠져나가게 한 것을 보면은 소위 서울의 5분위 지역들만을 좀 어느 정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그쵸. 서울의 4분위 이하 지역 저희가 다 얘기했던 마포성동부터 그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세 개선 방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이번 60에서 80%는 저는 그거를 그냥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냥 뭐 딱히 장점이 없어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종부세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또 이번에 종부세를 건드려 버리면은 다음에 또 종부세를 행여나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불편한 것 같기도 해서. 네. 다만 그냥 조세는 진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개선 개혁은 내년일 것 같고 올해는 뭐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냥 승계하면서 들어온 거니까 큰 개혁 개선이 없을 것 같고 올해 조세 제도 개편은 아주 작게 끝나지만 내년은 굉장히 좀 큰 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개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아예 개편을 할 수 있다. 네. 전체적으로 예. 건들 수 있다. 네. 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 중에 좀 다른 분야 뭐 하다못해 뭐 증권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경우이긴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장특공 양도세에서 공제는 많이 깎아주고요. 네. 그리고 보유할 때도 그냥 임대소득에 대해서 기본 경비율이나 소위 기준 경비가 됐던 여러 가지 부분 깎아주는데 부동산이 지금 취득세가 높잖아요. 네. 특히 취득세도 가액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호수 베이스로 그쵸. 두 채, 예. 세 채, 네 채, 다주택자들. 12%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양도세도 지금 중과가 베이스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 거거든요. 네. 26년 5월까지. 결국 내년이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양도세를 정상화할지 그리고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바꿔야 될 게 산더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고 인원이 다 구성되면 지금 예를 들면 기재부 장관도 뭐 미국에 계실 거니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런 게 크게 바뀔 것 같고 올해는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양도 차익에 관한 세금에 관해서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장특공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를 10년 하고 보유를 10년 하면 최대 이제 80%까지 그거를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버티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매물이 굉장히 잠기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예. 서울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7월 기준 32억인데요. 네. 우리나라 경상 GDP 성장률이 3%니까 네. GDP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32억짜리가 1년에 3%면은 1억씩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80%를 공제를 받으니까 이제 8천만 원은 공제가 되는 셈이고 증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얼마 안 내는 거가 되는 겁니다. 네. 실효세율이 8%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집을 파는 조건은 재산세, 종부세가 8천을 넘어야 파는 거지. 그쵸. 예. 아니면은 주택의 매매가 하락률이 그 소위 8천만 원보다 컸을 때 그래서 한 2.5% 이상은 계속 하락해야지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5분위 주택을 팔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고 근데 그게 실수요자들로만 구성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지난 3년과 올해의 변화는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다른 모든 자산들을 처분하면서까지 1주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초과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과도한 혜택이 같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조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일괄 매기는 세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예 뭐 개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재산세, 보유세 자체를 부동산 재산세랑 종부세랑 이제 두 번 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를 아예 그냥 통합을 시켜버려서 가액 전체에 대한 다주택자랑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다 합쳐서 이 정도의 가액에는 이 정도의 세금 해가지고 개편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일본, 미국처럼 고정자산세 그런 방식으로 네. 그냥 내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제 쪽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부세가 저는 종부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종부세를 천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뭐 합쳐서 50억이든 5억이 10채든 10억이 5채든 50억 베이스로 보유 세금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너무 크게 차이가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면은 지방에 1억 5천짜리 한 채 있고 서울에 뭐 15억짜리 한 채 있는데 2주택자가 돼 가지고 그쵸. 예. 종부세를 많이 냈고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도 종부세 바꾼 건데 갈아타는 과정에 2주택 됐는데 6월 1일 겹쳐서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잉 낸 것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다 강화적으로 걷다 보니까 소위 서울 4분위가 제일 화가 났던 거거든요. 서울 4분위 사람들이 서울 5분위보다 덜 갖고 있는데 네.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내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4분위가 완전 돌아섰던 게 그 22년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비판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총액에 맞게 가액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외국인 부동산 차등과세 검토하겠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신고제에서 허가제 혹은 실거주 의무 조항 만들겠다. 아니면 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 막 하다못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때 중국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거기에서는 약간 우리가 제한이 생긴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예. 이런 정도의 차등과세, 뭐 허가제, 실거주 의무 조항 이 정도는 해봄직할까요? 저는 실거주 의무 조항 정도면은 네. 뭐 투자 수요는 얼추 다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외국 역시 우리나라에 와서 자국의 한국은행, 한국에 있는 자국은행들을 이용하면서 그 자국 내 신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해도 한국에 있는 한국의 은행들보다는 담보가율도 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국 내 신용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근데 투자 목적으로 이게 좀 악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한두 건 거래되는 것이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들이 시세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아 가지고 네.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뭐 시장이 막 악용됐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쵸. 예,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예, 미미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약간 소프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소프트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하드 데이터가 변하는데 네. 외국인 거래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그런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막 뭐 반포 아파트 다 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다는 그쵸. 게 네네. 소프트 데이터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책 내는 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점에서 왜 내 집 마련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좀 현실적이고 현명한 전략은 뭐라고 예,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서울의 5분위, 4분위 주택은 네. 현 정부의 어쨌든 그 관역 안에 있는 그런 고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가 주택을 살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부르는데 예.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뭐 코인이면은 비트가 짱짱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은 짱짱한 거거든요. 그쵸. 부동산도 서울 5분위가 짱짱하면은 서울 1분이라든가 경기도로 간 지방이 마이너스지만은 사람들 인식은 한국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붕괴를 한다면 지수가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결국 5분위, 4분위 시장이 안정화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데 현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기조를 밝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데 내가 오사분위를 노려보고 있다면은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소위 서울 3분위 이하라고 한다면은 특히 2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627과도 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경기도도 5분위가 과천판교인데 과천판교는 정확히 서울 4분위랑 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영향권에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경기 3분위 이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대책과는 큰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각 지역 1분위랑 5분위랑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벌어진 거가 결국에는 위에서 좀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분위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과 그냥 대출 한도에 맞춰가지고 네. 그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막 설령 5, 4분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까지 막 같이 동반붕괴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그리고 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살면 되니까 예. 그런 가치는 좀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5, 4분위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는 위험하니까 네. 좀 이제 좀 조정을 하시거나 지금 정도 약간 비중을 좀 타깃층. 줄이시고. 예. 그럼요.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네, 편한 굳이. 마음으로 있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네. 그런 노려보는 마켓으로 막 사선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아니 소득이 충분하면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소득의 10배가 넘는 그런 그런 주택군을 무리해서 취득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제적 본능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